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크립토 왕국이라 불리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가 파산과 감원 그리고 집단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DCG는요, 제네시스 캐피털, 그레이스케일, 언론사 코인데스크까지 보유한 큰손 투자자이자 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곳인데요. 제네시스에는 우리나라 거래소인 고팍스도 많은 돈이 묶여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에 FTX 때문에 출렁였던 시장이 과연 올해 초부터 DCG의 영향이 어떻게 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DCG의 이 문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 DCG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서만 40% 안팎으로 상승한 지금 상황인데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시장의 격언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예고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건데 예. 이미 DCG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가 됐었고 예. 지금 현재 약간 마무리 수습 국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요 정도 리스크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상승으로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 일각에서는 DCG 그룹의 뭐랄까 약간 좀 정상적인 정리를 위해서 DCG 그룹을 비롯한 거기를 둘러싼 인위적인 기관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긴 합니다. 네. 많은 뭐가 닭이고 뭐가 달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방 웃음을 짓고 계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 올해 2023년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슈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대장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상승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장밋빛을 그리는 이야기들이 상당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22년 지난해 초에도 비슷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많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디파이 농부 조 선생으로도 또 많이 유명하신데 1월 초에 농사 어떠셨습니까? 지금 요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이제 저점 대비 한 40%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이제 디파이뿐만 아니라 이제 NFT 시장까지도 이제 계속 유동성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돌고 있어서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떠났던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 조 선생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나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이제 콜드월렛을 잠깐 봤는데 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네, 역시 웃음을 짓고 있는 우리 조 선생이신데 그러면 이제 최근 상승에는 이제 근본 있는 요인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조금 좀 불안한 요인이 결국 아직 뚜렷한 사실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어떻게 악재들은 예상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호재 자체는 이제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예.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22년도 이제 상반기 또 시작 1월달, 2월달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5월달 이제 루나 테라 사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달 FTX까지 이제 겹치면서 시장이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색이 돼 버렸잖아요. 자금 유동성 예. 경색이 일어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언제 이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하반기에 이제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찍었던 것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인데 그리고 2022년 초가 되면서 더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들떴었거든요. 그렇죠. 대체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1년도 이제 네네. 말에 이제 샌드박스가 이제 비전 펀드한테 투자를
큰 규모로 받으면서 소프트뱅크요. 네, 소프트뱅크한테 받으면서 이제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맞아요. 시장에 굉장히 높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뉴스를 이제 보다 보면은 예. 뭐 우리나라 어떤 굴지의 어떤 IT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신사업으로 NFT 사업한다, 메타버스 사업한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P2E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어떤 큰 관심을 좀 맞아요. 모았었고요. 네. 그게 이제 2022년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몰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이 경신하고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크립토 시장이 꽤 이제 어떻게 긍정적이었죠. 그때 당시는. 그때 보면은 22년도 게임 업계 사장님들 신년사에서 메타버스, NFT 나아가서 P2E를 빼면은 신년사 구성이 안 될 정도였는데 반대로 2023년 올해 초 신년사에서는 그 단어들이 싹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바뀌고 있다. 2021년에 2022년에 예산이라든지 많은 것 계획을 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4월이 접어들면서 이제 그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그게 시작이 조짐이 좀 보였었을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후행하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네네.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발견이 됐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1월 달에서 2월 달 그 사이에 결국에는 지급 준비금이 결국 바닥이 나면서 한번 트위터에서 서로 공방이 서로 오고 갔었었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때도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앵커라는 어떤 스테이킹 네네. 어떤 하나의 상품 자체가 예. 결국 UST를 어떻게 예치를 해놓으면 따박따박 이자가 한 19% 정도 나오는 상품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19%에 대한 어떤 자금의 원천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테라 재단이 갖고 있던 어떤 지급 준비금에서 이제 오는 것이었고 그 지급 준비금이 온체인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이제 향하고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트위터 해외에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위험을 아. 볼 수 있었던 시그널이었던 것 같고 네네. 그 후에 이제 한 달 후에 결국엔 이제 루나 테라 이제 대표였던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격한 발언을 하면서 예. 사실 리더십에 대한 이제 문제도 그때 한번 CEO 리스크가 CEO 나오고. 리스크가 한번 발각이 됐었죠. 예. 이제 조금 방송에선 좀 얘기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제 험한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트위터에서 공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태 자체가 루나 테라의 좀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엿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말에는 처음으로 커브 파이낸스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T의 어떤 가격이 어떤 1달러에서 벗어나는 디패깅이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디패깅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패깅이 되는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커브 파이낸스에서 트위터로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공지를 좀 올리긴 했었어요. 예. 또 그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를 좀 감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시그널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그거를 좀 안일하게 좀 대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뭔가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테라 재단 쪽에 테라폼 레스 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놨어요. 예를 들면 UST 19% 이자 앵커 프로토콜에서 UST에 대한 19%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야 이거 이자를 자꾸 이렇게 많이 주니까 자꾸 준비금이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이자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겠다라는 또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요. 커브 같은 경우에서도 디패깅이 일어나니까 이거 뭔가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뭔가 이 코인들을 뭔가 이렇게 바꾸면 뭔가 더 약간 UST의 스테이블한 상태가 더 잘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또 바꾸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요. 통화 바스켓 같은 네. 거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면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루나에 대한 약간 가격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없으니까 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리저브를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도 채우겠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또 사고 있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테라폼 랩스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문제점을 조금 차근차근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꿔 나가려고 하긴 와중에 갑자기 확 무너진 거죠. 쓰나미가 몰려와서 맞아요. 한 번에 이제 네네. 무너졌던 것 같은데 근데 루나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워낙에 파장이 커서 너무 커요. 나쁜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이른바 소위 루나틱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올해와 작년을 살짝 비교하면서 얘기해 보면 그때 분위기랑 지금 비교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말씀하셨던 작년에 이제 굵직한 두 번의 이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시장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시장에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투자자들도 유동성이 워낙 바닥이 나니까 이제 T-bill 자체가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돼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조가 있었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10조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많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요새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이제 저가 매수를 많이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버셨나 약간 생각이 드는 건 다 하고 있는 사이에 올라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한 사이에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포머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런 큰 이벤트에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불안 심리, 예.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다가 단기 고점에서 또 매수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향후 시장 흐름은 뭐 어렵지만 네. 저는 뭐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뷰를 갖고 있는 또 사람이고 예.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도 사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네네. 두 번의 예상 못하는 일이 있어서 네네. 굉장히 큰 하락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사건들을 미리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좀 건너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올해 있을 어떤 큰 두 가지 이슈를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이제 준비하셨는데 이게 하락에 가까운 불길한 이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누구나 예측 가능한 예.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 그 프로를 보시는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아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에서 네, 두 개 중에 한번 첫 살펴보면 번째 좋을 것 이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마운트 콕스 이제 거래소에 이제 예치되어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시장에 이제 출하될 수도 있다라는 일단 테마입니다. 야, 이 마운트 곡수 하면 사실 이 크립토 시장을 지배한 영원한 퍼드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뭐랄까, 야, 마운트 곡수 물량 나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수 있어라는 이 루머가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9년째입니다. 예, 이게 하도 듣다 보니까 야, 또 마운트 곡수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메이저 리스크로 지목을 해주셨어요. 네. 진짜 맞나요, 리스크? 일단 지금 이제 9년째 네네. 어떻게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기일이 좀 정해졌습니다. 이제 채권자들한테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제 피해봤던 이제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것을 어떻게 받을지 또 언제 받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 혹은 올해 내에는 아마 이것들이 천천히 지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운트 콕스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자면 일본의 거래소였는데 해킹으로 사라진 레전드 거래소잖아요. 네, 이게 그 공방만 9년이 있었던 만큼 사실 이 구조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마운트 콕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이제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이제 해킹 당하기 전 이제 2014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이제 비트코인 70% 거래량이 다 이 거래소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졌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이 10년도 이제 마운트 콕스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제 제드 맥케일러이라는 이제 분께서 이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전신 자체가 이제 게임 어떤 온라인 카드 게임을 거래하던 이제 거래소였는데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 거래소로 이제 전환했던 이제 거래소고요. 그래서 마운트 곡스의 그 풀네임이 뭐냐면 매직 더 게더링 익스체인지예요. 그래서 마운트 곡스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로 이제 개편을 하고 이제 11년도에 이제 마크 카펠레스라는 이제 프랑스계
이제 일본에서 거주하시는 그분께 이제 어떻게 양도를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로 좀 성장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셨죠.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다 마운트콕스에서 거래를 어마어마하군요.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처럼 큰 지위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비트코인을 피자로 먹을 정도로 사실 소액으로 시작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더라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금액을 추정하면은 이게 엄청나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거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마운트콕스 거래소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굉장히 큰 해킹 사건을 좀 해킹을 당했어요. 네. 이제 비트코인 이제 85만 개를 14년 2월이죠. 네, 14년 2월에 네. 비트코인 85만 개를 어떻게 보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킹당한 어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를 이제 폐쇄하고 예. 어떻게 보면 회생 절차에 이제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생 절차를 이제 기각이 이제 당하고 어떻게 보면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서 마운트콕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자들한테 그 거래소에 있는 자산들을 다 매각하고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절차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반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제 지갑에서 이제 20만 개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찾아졌었고요. 그러면서 그 자산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분배할지 지금 이제 9년 동안 그걸 공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과 소송을 거듭하면서 이제 결론이 났고 3월부터 상환이 가능해지는데 여기 이제 풀리게 되는 물량이 14만 개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14만 개의 BTC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영향이 상당히 이제 출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가로 치면은 한 3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일일 거래량이 이제 1조도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출하가 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상승 압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 압력이 계속 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죠. 이 물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보상이 지급이 되면 개인 투자자 같은 분들은 바로 내다 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14년도 당시에는 예. 이제 물론 이제 거래소에 이제 참여를 했던 분들이 다 개인들이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좀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채권자들이 자신의 어떤 채권을 헤지 펀드한테 디스카운트를 해서 많이들 팔았어요. 2017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파산 절차에 있던 거래소가 다시 이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이제 비트코인 자산 자체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헤지 펀드들이 채권자들한테 가서 이제 할인을 해가지고 권리를 사왔었고요. 보상받을 권리를 산 거죠. 네, 맞습니다. 기관이. 어떻게 보면 갬블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사실 이게 지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채권을 사왔었고 그 채권들을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개 물량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헤지 펀드들한테 넘겼다라고 하잖아요. 그 넘긴 그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비중 자체는 추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상당 부분 된다고 이제 조금 어떻게 시장에서는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고 헤지 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이 있을 텐데 이 헤지 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의 경우에는 헤지 펀드가 받자마자 팔아야지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분들은 어차피 이제 길게 보고서 이걸 사온 거니까 권리를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약간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 높은 가격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2014년에 마운트콕스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정도였으면 이건 정말 고인물 중에 고인물, 찐 그 비트코이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그리고 이미 돈이 급한 사람들은 아마 2017년에 그 헤지펀드한테 다 넘겼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도 생각하기에는 아마 받아도 물량을 내놓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이 출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거는 헤지 펀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거로
그럼으로써 사실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구축해가지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라기보다는 어떻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좀 국면에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좀 불안하게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의 어떤 대표 이제 CG가 이제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과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멘탈리티 자체가 조금 다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쉽게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을 거다. 이게 다이아몬드 그분들은 핸드다. 헤비하다. 그분들은 찐 그렇죠. 투자자들. 찐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이제 멘탈이 좀 다르다. 그래서 시장이 출하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도 이제 그런 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헤지 펀드가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매도 성향이 있고 투자사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3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 불안 이슈 하나 더 볼 텐데, 아까 저희가 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마운트 곡스 이후에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름이 나옵니다. DCG라고 하는데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DCG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인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의 금융 그룹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글에 이제 쳐보면 벤처 캐피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배 구조를 보면 벤처 캐피탈보다는 더 좀 크기가 큰, 우리나라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사처럼 어떻게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지가 큰 디지털 자산의 어떤 금융 그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만 해도 이제 그 DCG가 운용하고 있었던 어떤 자산의 규모가 하나로 치면 한 60조 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큰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뭐 매니지먼트, 운용사 정도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운용사보다는 더 개념이 크죠. 그렇죠. 개념이 개념이 큽니다. 크고. 그 산하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출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제네시스 캐피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도 유명한 이제 코인데스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채굴 업체인 이제 파운더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가장 큰 비트코인 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산 그레이스케일 GBTC라고 해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예. 자산 운용사도 네. 있고, 그다음에 루노라고 하는 거래소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거 다 갖고 거의 있습니다. 손을 네, 다 다 대고 갖고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 그룹처럼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크립토 왕국을 설계하고 맞아요. 있고 오히려 FTX보다 큰 규모로 더 넓게 지금 팔을 뻗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DCG 그룹이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DCG 그룹이 이제 위기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발단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작년에 루나 사태와 이제 FTX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이 DCG 산하에 있는 대출 기관인 제네시스가 굉장히 큰 손실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루나 그 재단한테 터지면서. 대출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해줬었고요. 또 FTX도 되게 큰 규모로 대출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루나 재단에 대출을 해줬다기보다는 루나에 투자했던 3AC에 그렇죠. 투자를 맞습니다. 해줬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맞겠죠. 맞습니다. 네네네. 3에로 캐피탈. 네,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환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금의 경색이 왔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11월 18일 정도였을 거예요. 이제 제네시스에서 개인 어떤 자금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출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고파에 투자하신 분들도 자금이 묶여버린 사태가 났던 거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제민이라는 어떤 거래소는 이제 9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어떤 고객 자금이 묶여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들어왔던 고객 자금들이 동결되고 출금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파산까지 맞습니다. 지금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제네시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회생을 이제 신청을 했고, 예. 이제 챕터 11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DCG에서 모회사인 DCG에서 해결할지가 굉장히 이제 귀추를 모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모회사고 자회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DCG 모회사가 제네시스로부터 굉장히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갔었습니다. 작년이죠. 그래서 그 대출을 이제
이번 5월 달에 첫 번째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되고. 네, 그 규모 자체가 이제 575밀리언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이제 거래소인 이제 제민이라는 거래소에서 우리 자금이 900밀리언이 동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DCG와 어떤 제네시스 간의 대출이 5월달에 상환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500밀리언의 규모에 되는 어떤 그 대출 금액을 얼른 상환을 해서 고객 자금들을 빨리 돌려달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DCG의 이제 수장인 그 CEO 분께서 굉장히 소극적 대응을 했어요. 보통 이런 걸 했으면 상환하겠다 말겠다 이런 어떤 과감한 어떤 결정을 해서 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이자를 잘 내고 있다 정도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조성을 했고 DCG 자체에도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심을 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자를 잘 내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 전혀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그 제네시스가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은행들이 개인 돈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나요? 네, 이른바 대출 해주죠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소위 말하는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제 은행이 먹고 사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이었어요.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더 그 높은 곳에 대출해줬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행이 대출해줄 때요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대손 충당금도 쌓아놓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인데 이 코인 업계의 은행이라고 하는 곳의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안 되고 있었나. 그러니까 돈을 받을 곳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자본이 이제 계속 펑크나고 하다가 결국 이제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코인 업계가 얼마나 이 리스크 관리를 안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험한가라고 보면 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네시스 캐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데 제네시스 캐피탈에서 DCG가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네. 돈을 빌려서 이 돈 어디다 갚아야죠. 썼냐라고 보면 GBTC라고 하는 그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신탁을 산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엮여 있다 보니까 꼬리 자르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GBTC는 지금 현재 뭐 알려진 곳들 중에는 사토시를 빼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펀드거든요. 근데 이게 DCG가 제네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GBTC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트코인 정말 현물 물량이 출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면서 아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올해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회사끼리 엮이고 엮였어요. 모회사까지 개입이 네,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뭐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청산을 할 수도 없고 일단 회생을 해서 뭐 갚든지 상환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이 많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5월 달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 좀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출 만기를 어떻게 연장을 하는 사태가 나면 이건 DCG의 어떤 자금의 경색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의 그러니까 리스크로. 모기업이 못 갚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미국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SEC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한다? 이거는 사실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굉장히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DCG가 지금 사실 상반기에는 FTX를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악재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수의 영향을 준 이런 감원 사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그 DCG에 있는 산하에 있는 최근에 이제 DCG 모회사 자체도 한 500명 정도 이제 직원 이제 해고를 단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자회사들은 아예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주요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제네시스 글로벌 외에는 사실 다 정리를 좀 하고 돈을 씀씀이를 좀 줄이고 사람들도 좀 자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시장에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어떤 직원들을 이제 해고하면서 이제 몸치습을 좀 줄이고 있는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약속의 5월이다 또 3월 이후에 5월 또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DCG의 부정적인 영향력 어느 정도의 파괴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체는 이제 이 규모 자체가 한 2조 한 8, 그러니까 2조 8천 그러니까 2.8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도 한 3조 3천억 정도 예. 되는 규모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금 규모로 보면은
숫자로는 보면 클 수 있지만 시장 규모로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또 큰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DCG가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되게 주요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영향이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으로 좀 다가올 수는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레이스케일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기관 투자자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네시스는 리테일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파급력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이후에 시장에 걸쳐 있는 다른 회사들 혹은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고 그게 이제 불량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몇 차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비트코인 신탁 GBTC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요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조금 이제 GBTC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예. 조금 더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펀드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작년에 이제 부동산 펀드가 굉장히 화랑이었었고 이제 부동산 펀드를 조금 살펴보면은 펀드 자체가 실물 자산을 인수를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 소유권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 수익 증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개 수익 증권으로 나눠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예요. 비트코인 또 GBTC도 이제 실물 자산인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예. 이거의 가치에 맞게 어떤 수익 증권을 나눠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한 것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 증권 자체는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이 수익 증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좀 감내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GBTC는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고 FTX 사태 후에는 한 50%까지 아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 신탁인데 아마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니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무슨 펀드를 사는 그러니까요. 거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뭔가 규정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물로. 네, 맞아요. 게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뭐 규정상 뭐 살 수 있다라는 손 치더라도 이걸 어떻게 또 뭐 콜드월렛에서 보관하고 뭐 해킹 위험 이런 거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 상품을 사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는 것에 익숙한. 간접 투자. 그래서 이제 이거 돈을 만약에 뭐 100만 달러를 들고서 그레이스케일에 가면 그레이스케일이 그 1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너가 이만큼을 샀어라는 GBTC라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환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GBTC 증서가 갖고 있다고 해서 다시 그레이스케일 가가지고 자 이거 비트코인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유동성이 묶이는 거잖아요. 대신에 6개월이 지나면 미국에 있는 2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 GBTC라는 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시장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 GBTC의 증서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ETF랑 같은 원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기 전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뭔가 그 합법적인 뭔가 그 제도권 금융시장의 상품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GBTC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BTC를 2차 시장에서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GBTC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이 프리미엄이 뭐 30%까지 갔는데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면서 이 GBTC가 수수료를 한 2%를 받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으니까 기관들도 GBTC를 선택을 안 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를 그냥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GBTC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FTX 사태를 겪으면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DCG 그룹이라는 곳의 운용 위험까지 포함이 되니까 GBTC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절반값에 거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럼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GBTC를 증서를 갖고 있는 대로 비트코인으로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규정상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올해 그 최근에 이제 마이클 쇼네인이라는 그 CEO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현재 최대 과제는 뭐다?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겁니다.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SEC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 전에도 한번 거절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고 있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SEC를 상대로. 그 소송의 결과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소송에 결국 이 자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올해 뭔가 그 전략입니다. 그 정리를 좀 하자면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위한 상품이 없었다 보니까 거품이 껴 있다가 지금 그게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진 거죠. 예, 손실이 나는데 이거를 타개할 방법은 비트코인 현물 ETF, SEC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승인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거부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사실 민심의 문제 같아요. 민심의 아, 민심이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수익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엔 약간 뭐 정치적인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미뤘다가 거부했다가 소송했다가 승인하려고 하다가 또 미루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되는 그런 수순인데 예, 제네시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이 약간의 이제 본체 사업부 이런 제네시스가 또 집단 소송까지 지금 맞아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는 그냥 뭐 돈을 잃어서가 아니고 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일단 집단 소송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제 분이 누구냐면 예. 이제 제미니 대표인 이제 카메론 더 윙클보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윙클보스.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이죠. 이제 지금 메타로 이제 어. 변경이 됐지만은 이제 페이스북 초창기 때 이제 페이스북 대표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분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DCG 상대로 대표도 소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 소송을 살펴보면 약간 횡령죄를 아마 적용한 것 같아요. 횡령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 그런 어떤 대출 관계 이것을 자신의 어떤 입맛에 맞게 또 어떤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벤처 캐피탈처럼 어떤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앱토스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앱토스가 최근에 가격이 엄청 오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앱토스 가격이 왜 오르냐라고 보면은 네. 이게 어쨌든 요거 해결하려면 네. 이 뭔가 자산을 팔아가지고 네.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쌀 때 팔아야지 현금을 많이 그렇죠. 마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네.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도 바람을 있습니다. 불어넣고 있다. 네, 네. 있는데 뭐 그건 사실은 뭐 알 수 사실 없습니다. 루머긴 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제네시스 캐피탈이 취급하던 자산 중에 이제 미등록 증권도 있어서 네. SEC를 통해서 이제 소송이 또 진행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DCG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나라 거래소 한 곳도 지금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팍스 얘기인데 고팍스랑은 지금 정확히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DCG가 이제 아마 15%, 13%에서 15% 정도의 어떤 지분을 고팍스의 고팍스 운용사의 지분을 취득을 했었었죠. 네, 지금 네. 현재 그 이준행 대표를 비롯한 예. 여러 가지 그 특수관계인들 빼고서 2대 주주입니다. DCG가. 네. 그러면은 지금 고파이가 운영하던 일종의 이제 금융 상품인 고파이의 그 자금이 지금 제네시스 캐피탈을 통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 어떻게 해결이 좀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제네시스 자체가 지금 회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금을 이걸 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동결이니까. 동결이다 보니까 예. 이게 모든 어떤 채권자들의 된 걸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제네시스가 그 밝히기로는 한 5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지금 현재 고팍스가 묶인 자금이 600억이 좀 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이제 핵심인 거고요. 음. 이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고팍스의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예치 상품을 고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책임은 없어요. 그게 법률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준행 대표가 지금 무차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팍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책임을 지는 상태로 벌어진 거고 그 책임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바이낸스 인수설까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최종적으로 인수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고 이제 설이 나온 상태여서 지금 고팍스에 돈이 묶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를 해서 그 바이낸스 자금으로 해서 고파이에 투자한 분들이 좀 돌려받을 거나
아니면 이 제네시스가 뭔가 회생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하는데 그야말로 제네시스가 투자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이 급등을 하면서 다 메꿔주고도 남는 수순까지 가는 게 제일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약속의 5월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팍스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던 미국 회사의 상품을 대리로 판매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문제가 되면서 생기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바이낸스 인수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일단 1월 20일 기준으로 고팍스의 공지사항이 하나 나왔는데 유명한 플랫폼과의 인수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초읽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인수가 되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인수하는 거래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이제 바이낸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BNB 체인,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연관되어 있는 체인 이름이 BNB 체인인데 예. BNB 체인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진지하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그 외부 환경을 봤을 때는 이제 바이낸스 어떤 거래소가 진짜 한국 시장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좀 사업 확장에 좀 나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기존에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1, 2위 하는 이제 거래소들과의 이제 경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관건인데 사실 이 경쟁에서 이제 좀 우위를 점하려면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어떤 오더북을 좀 공유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만 노부 공유는 특근법 때문에 그쵸. 안 되지 않나요? 네, 매매 그래서 장부를 연결할 수가 사실은 없죠. 그 어떤 1위, 2위 거래소와 어떻게 보면 경쟁했을 때 좀 우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현재의 그 순위를 뒤집기에는 바이낸스가 오더라도 당장은 좀 미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뭐 특급법상으로 오더북 금지인데 뭐 소위 말해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는 좀 상반기가 다 돼봐야 확실하게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디파이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신데 올해 23년을 좀 예측해 보면은 어느 분야가 수익률이 좀 가장 좋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지 콕 집어주세요.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 요즘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거는 예. 그 이더리움 생태계 쪽에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을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요. 네. 리퀴드 스테이킹이 뭔가요? 네, 리퀴드 스테이킹은 뭐냐면은 네. 결국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예. 결국에는 그 이더리움 코인으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노드 운영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리테일 단으로 좀 확장을 해가지고 개인들도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대리로 이더리움 어떤 체인의 운용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보상을 다시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는 어떤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올해 3월달에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더리움에 묶여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이 시장으로 출하가 되거든요. 그것이 다시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 규모 자체가 한 3배 정도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퀴드 스테이킹 최근에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여러 어떤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리도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리도의 어떤 코인도 많이 올랐죠. 제가 궁금한 게 그 리도가 지금 현재 되게 최근 자료 보니까 전체 스테이킹 물량의 한 30% 정도를 갖고 있는 1등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리도에 맡기는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 왜 맡길까라고 보면은 어쨌든 2.0을 맡기면 이 낙장불입이라서 한번 맡기면 이게 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대충 기준으로 3월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굳이 리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른 스테이킹, 예를 들면 국내에서 기준으로 보자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 풀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럼 업비트에 그냥 맡겼다가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인출하게 되면 굳이 리도 같은 리퀴드 스테이킹 풀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데 아무 데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리퀴드 스테이킹 업체가 기존에 받았던 것에 관심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반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의아합니다. 네,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치를 하고 그 예치에 대한 어떤 증서로서 네네네. 이제 ST 이더를 발행을 해주잖아요. 그럼 또 이 ST 이더를 활용해서 또 디파이 어떤 상품들을 이용해갖고 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룸이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더 고수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월달에 업그레이드가 단행이 되면은 누구든지 다 그 이더리움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자신이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또 이더리움 어떤 노드 운영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밸리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좀 어떤 좀 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조금 미지나 좀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슬래싱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예치했던 이더리움에 대한 이더리움을 몰치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만약에 서버가 다운이 돼서 서비스를 올바르게 만약에 제공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페널티가 부과하기 때문에 고민할 게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이제 그 리퀴드 스테이킹 업체한테 이제 위탁함으로써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거, 투자 환경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지막 질문에 조금 말이 어렵게 풀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더리움의 조각 스테이킹이 올해는 좀 화랑일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비트코인 상승장이 과연 유지될 것인지 이슈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데이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